자, 이제 다음 세부 항목을 좀 또 살펴볼까 합니다. 현실성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님,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네, 일단 이 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항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실성 항목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 대학을 갔을 때 행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또한 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좀 세 가지 항목을 좀 측정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기대만큼 교육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기대했던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대했던 만큼 사회적 지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기대만큼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에서도 보면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66.4%로 응답률이 나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42.4%로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대한 것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했던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에 대한 질문 자체도 상대적으로 이제 응답률이 그러니까 긍정률이 높진 않지만 행복하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31.5%. 그러니까 기대를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8%. 이렇게 해서 격차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또 사회적 지위에 도달에 대한 질문도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24%.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8%.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도달 부분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좀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기대했던 만큼 교육을 받았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다 가방끈이 기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이라면 다 그거 신경 쓰고 있고. 어떻습니까? 임승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열. 글쎄, 저는 아직은 좀 아이가 어려서 아직 그 교육열에 몸을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일 거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고3이 되었을 때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예측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뭐가 영향 요인일 것 같으세요? 교수님들은? 방관. 예, 아이 어떤 면을 봤을 때 고3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네. 아이를 보면서 뭘 봤을 때? 네. 그 헤드폰을 끼고 네.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걔가 공부를 잘할 거다. 네. 뭐, 생각하시는 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한 답일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한 학생이 고3 때 공부를 잘한다. 라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렇다면 같은 성적인 아이들을 가지고 누가 더 고3 때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보았더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비싼 과외 받고,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고3 때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의외로 중2 학생이 느꼈던 행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결국에는 행복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무슨 인지교육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늘 신경 쓰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웃겨주기. 그래서 오늘 애기하고 안 웃었으면 자기 전에 간지러움이라도 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아이와 웃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안성아 교수님은 또 아이들 교육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사실은 저렇게 만족도가 낮은 걸 보면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히 있는데도 대학 가야 되고 대학원 가야 되고 또 더 높은 학위 취득을 위해서 뭔가 경쟁적으로 그런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조금 더 저런 학력이나 저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에 좀 바뀌는 것도 같이 동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20대 가장 꿈이 크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20대 때 뭐 취직 문제라든지 또 뭐 결혼 준비라든지 아무튼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행복감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잠깐 뭐 여쭤보겠습니다. 그 20대를 위한 조언? 송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글쎄, 지금 시대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거의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디지털 세대의 20대 젊은이들한테 그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쉬운 내 철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좀 집념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라.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 뭘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을 하던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 20대 젊은이들은 첫째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둘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사랑하고 그리고 셋째 멋대로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좀 자유분방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머니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 교수님께서는 그 20대를 위해서 어떤 말 당부하고 싶으세요? 요즘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30대 중에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30대 예전에는 없던 환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막 학원 열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대학과에 어디 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직이 돼 있고 막 이런 부모나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자기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막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혼란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대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간다 하더라도 20대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좀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20대에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뭘 좋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가장 자기 삶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 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그 많이 꼽은 이유가 경제력. 네. 이런 분들에게는 임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행복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연구들도 정말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할까라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좀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삶을 영위하는 수준의 경제력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만족, 자기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력이 생겨서 행복이 결과로 주어지기보다는 자기 삶에서 그 행복한 자세로 살면 그 결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서 같은 답이죠. 역시 뭐 교수님이시니까. 네.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거지 사실 경제력이 행복하게 우리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부잣집
주인공들이 꼭 행복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더. 그런데 네네. 예, 이 경제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모든 행복의 기초는 경제력입니다. 예, 자기한테의 자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절대치로서의 경제력이 나는 일단 캐시 앤드 골드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죠. 예. 그 수준을 자기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상황 여건에 그것을 타겟으로 목표로 삼아놓고 그것을 달성하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 않으면 행복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지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즉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플러스 마음의 평정, 평화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요.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가 아닌데서도 이 경제력은 행복의 기본 조건이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매우 중요한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실시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님, 말씀 좀 주시죠. 다음 항목은 이제 긍정성 항목인데요. 이 긍정성은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긍정성 항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태도가 이제 뭐 자기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차원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항목도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결과도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항목 다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미래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 항목은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를 보면 행복하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91.9%,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65.2%, 30% 가까이, 25% 가까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한 69.9%, 그러니까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7.7%.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과정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좀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긍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자신감이 그 긍정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아마 긍정적인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의외의 노래인데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괴롭고 뭐 좀 고민 있을 때 출퇴근길에 자동차에서 그 노래 듣습니다. 일부러 크게 틀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뭐 저는 나름의 그런 스스로 하는 게 있는데, 안 교수님 아까 대답을 회피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행복의 정의를 보면 주관적인 웰빙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정의에서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이런 게 행복의 정의로 표현되어 있는 제가 논문들을 봤는데 그 말은 행복 그 자체가
긍정적인 태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상황을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의 행복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손 교수님, 혹시 많은 경험 중에서 긍정적인 태도, 이게 나의 행복에 아주 영향 잘 미친 그런 에피소드 하나만 있으시면. 글쎄, 뭐 특별히 거기에 내가 직접 개입이 돼서 기억이 되는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일반론적인 생각으로 이 긍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성은 어떻게 보면 종교성하고 신성하고 같은 건데 자기 영혼의 사상, 절대자의 개념이 인정이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파스칼인가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보다 삶의 질이 좋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긍정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자기의 신성을 확인하고 절대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맹종이 되어버립니다. 추종이 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구가 된다 이거죠. 자기 주관적인 주체성을 가진 긍정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일단 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부정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을 부정을 해야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긍정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결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에 기반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래야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예. 불행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삶의 실패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친구한테 배반을 당하고 엄마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오늘의 행복감을 갖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봉투를 드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전에는 봉투를 줬는데 지금 봉투 안 줘도 됩니다. 네. 네. 자, 또 이렇게 긍정성을 잃는 요인 중에 하나는 몸이 건강치 않으면 또 그런 일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또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행복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뭐 틀림없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건강 이슈 아직 그런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예, 건강하게 지내는 편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이 뭐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건 제 경험담. 저는 이제 30대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들이 얘기할 때 너는 워커홀릭이다 뭐 이럴 정도로 일을 했는데 뭐 40대가 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오래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제가 한 10년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이게 뭐 아까 뭐 행복의 조건 중에서지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은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아프기 전부터 운동해서 건강을 챙겨라. 근데 사실 저희 선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멀쩡한데 이러다가 똑 부러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여성.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기여성 항목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어떤 기부를 함으로써 또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줘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주기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이라 기부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재능이나 지식을 나눈다. 요즘에 재능 기부한다라는 그런 질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3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앞선 그런 항목들과 같이 동일하게 행복하다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갭이,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갭이 아까는 뭐 20%포인트 차이 나고 막 이런 반면에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게 큰 갭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상세하게 읽어드리면 물질적으로 후원이나 기부를 한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이 41.1%.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26.5%. 여기서 요 항목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25.3%,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19.7%,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재능이나 지식을 나눈다. 항목에서는 행복 인식자가 24%, 그 다음에 행복 비인식자는 15.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나는 정기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이나 기부를 하고 있다. 또 봉사활동을 한다. 주기적으로 재능이나 지식을 나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또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무슨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특히 재능 기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 이제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이제 양로원 가서 이렇게 치고 오고 그래요. 걔는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거 갔다 오면 되게 좋아하고 기분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얘 어렸을 때 꼭 어린애라도, 어린애가 뭐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 그러나 걔가 가서 하고 얘는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또 그 음악을 듣는 분들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재능 기부, 거창하게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아주 소소한 재능 기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3가지 항목의 그 기여성, 손장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성에 대해. 예. 저는 사회활동을 할 때, 숨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물질적으로 기부한 것은 현직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 같은 게 교수님들이 장학금을 내 가지고, 뭐 출신 대학이 관계 없습니다. 재학생들한테 학비를 매년 그러니까 한 40-50명씩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나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를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흔한 쇼업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야 마르지 않는 생명력의 원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오만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이런 기여를 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후원을 했다는 것이 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한 허위의식이었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니까 잠시 중단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더 축적을 하면, 그리고 지식을 더 앞으로 더 순진한 마음으로서 더 순수한 마음을 쌓으면은 이제 그때 목숨을 주는 기업까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 기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성화 교수님 네. 이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요즘 재능 기부가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재능의 유형별로 또는 재능 기부를 하는 대상별로 굉장히 많은 협회나 단체나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 재능 기부 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가나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임승희 교수님 또 어떻게 찾는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예, 아니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교수님께서 네. 예,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기여성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조사 항목에서 보면은 이 행동들은 사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인데 이러한 행동들이 도움을 받는 분들의 행복에 당연히 행복감을 주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높이는데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가 타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복의 활동성이나 이런 경제성 이런 것보다 또 이제 남을 위해서 네. 하는 것으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결국은 이 요약해 보면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생여론이다. 하이라이트. 이제 현장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께서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데이터 800명이 이제 채워져 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그 설문조사 응답은 이제 끝났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5대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자들은, 성인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본인들이 응답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0%가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1%. 그리고 나는 불행해라고 하신 분들이 8.8%로, 처음에 중간 집계된 결과보다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렇게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40%나 돼서 좀 이 비율, 그러니까 더 많은 비율, 그러니까 거의 100%, 온 국민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우리 시작할 때보다는 여론조사를 800명을 해보니까 10%포인트 정도 행복하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6%로 서울 거주자분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63.9%, 그 다음에 대전이 56.7%, 부산 55%, 그 다음에 광주가 51.7%, 그리고 대구가 46.3%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성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56%, 그다음에 여성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64.2%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도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앞서 처음에 중간 집계 했을 때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극단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와 행복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최종 집계 결과를 보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60%대, 그러니까 60%대를 꾸준히 유지해서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50대에만 55%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직업별로 보면 이거는 직업별로 보니까는 직업별은 중간 집계랑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전문 CEO들이 60%를 넘어가는 행복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사무직, 기능 판매직, 자영업 이런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서는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0%대를 좀 나타내고 있어서 서민들의 행복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것도 중간 집계랑 비슷하게 가격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그래서 400만 원 미만대는 55%, 그리고 400만 원대는 60%, 500만 원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8.6%,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74.8%.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제 행복하고 있다라고 거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또 최종 통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5가지 행동들을 이제 열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성이나 긍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여성이나 현실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행복 인식자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항목에서 높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볼륨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맞비교를 해봤더니 활동성과 그다음에 현실성 부분에서 활동성과 사회성, 그다음에 현실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는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여성은 앞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여성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은 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는 걸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활동성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주기적인 운동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 그다음에 정기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서 보면 행복한다는 사람들이 운동한다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비율들이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80.9%가 81%가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도 반면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이 운동 비율은 60%가 채 안 되는 58% 정도 되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도 다 이제 보면은 행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갑자기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나는데 애들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체육 안 하는 날 학교 가기 싫어하는 비 오는 날도 학교 가기 싫어할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아이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저거 이제 갖고 있다. 행복하신 분들은 그런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죠. 임 교수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떤 노력하시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내가 왜 받는지 원인을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나 같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제 눈으로 봤을 때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다름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장군 교수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생각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요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있죠. 용서를 하면 안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뭐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용서는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용서를 하기가 힘든데 그 싫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싫은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대화를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싫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쁜 추억은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많이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근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인 여행입니다. 여행도 기술이 있다 그러지만 결국 여행은 쩐이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면은 또 잊어버리는 그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도 다니고 물론 거기에는 아까 초지일관 얘기해 주시는 경제적인 요인 이것도 이제 여전히 중요하다. 자, 뭐 다음 사회성 살펴볼까요? 예. 사회성의 그 최종 결과 보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30분 이상 대화가 했다라고 한 것도 보면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이 82.3%, 그렇지 않은 사람은 56.2%.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다. 62.2%, 48.9%. 그다음에 그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이 80.3%.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70.2%. 결과적으로 보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의 차이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크게 포인트가 좀 벌어지는 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타인과의 소통보다는 가족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행복감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결과를 보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보니까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불행하다고 답하신 분들은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고민 들어줄 분이 없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조언을 주신다면 안성화 교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생명의 전화라는 그 전화 상담 봉사를 하셨어요. 20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밤 상담이 많으셔서 밤에 이제 따라가서 그 상담하는데 옆에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막 자살 기도하시는 분 여러 구하고 이런 거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들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는? 네, 저도 안 교수님의 의견과 좀 비슷한데 1차적으로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장수국가가 되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망 원인 중에 우울증이 굉장히 수위 안에 드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것이 자신의 감정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성은 최종 통계가 어떻게 집계된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중간 집계랑 크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교육 수준, 교육을 받았다, 기대만큼 교육을 받았다. 역시 이제 행복을 인식한 사람들이 63.2%로 행복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한 20%포인트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대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 역시 36.4% 대 15.6%로 한 20%포인트 행복 인식자가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도달을 하였다. 또 행복 인식자가 24.5%.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9.4%로 아마 사회적 지위 도달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낮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아까와 비교해 보면 또 이 경제력 부분 역시 차이가 크네요. 예. 손장훈 교수님께서 계속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사실 그런데 혹시 그 경제력이 잘 뒷받침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경제력을 길러야 해요. 근데 예, 경제력을 그렇죠. 기르려고 그러면 많은 부자가 되는 비법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은 딱 3박자입니다. 첫째, 절약입니다. 예. 둘째,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투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위대하신 그 사회주의자 그 막스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accumulation, accumulation, and accumulation. 이게 이제 그 양반이 그 거창한 논리로 사회주의 논리를 핀 것에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축적입니다. 축적.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세계적인 그 10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고 전체적으로 오늘 조사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북한 인민들하고 생각해 보면 어저께가 방송 요새 북한 소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국력의 차이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그 accumulation, 결국은 투자인데 이 투자라는 것을 주식이나 땅 투자나 공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희생과 봉사. 세 번째는 숨은 옹달샘을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기쁨.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략하고 돈,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 결과 나온 것처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부족한 기여성 이런 것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이 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은 행복을 추구할 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저도 덧붙이자면 그 행복 경제학의 이론에 보니까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이 되면 소득과 행복감이 비례하는 정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10,000불까지는 게 굉장히 비례한데 그리고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 훨씬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력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내 행복감이나 자존감을 두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관계나 뭐 기부나 아니면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공감합니다. 예, 팀장님, 그 현실성 부분은 또 어떻게 집계해야 되나요? 현실성은 됐군요. 죄송합니다. 방금 했군요. 긍정성. 예. 제가 긍정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행복한 사람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갭 차이는 큰 차이는 없이 중간에 발표한 거랑 같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는 더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 일은 잘 될 거야라고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거의 3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75.5%고요. 그다음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48.5%. 거의 얼추 30%포인트 가까운 정도로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가 있는지는 잘 어떻게 그거를 심리학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뭐 이런 데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긍정성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거에서는 그 차이가 그래도 좀 큰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뭐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다 이제 나는 미래에는 행복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임승희 교수님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뭐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기보다는 어떤 지인과의 대화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그 얼마 전에 한 분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기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적으시는데 처음에는 적을 게 없었답니다. 한 개, 두 개 쓸 거 없고 이랬는데 그 쓰다 보니까 그 감사 리스트가 점점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한번 해보면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안성화 교수님 혹시 안성화 교수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으세요? 저만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술대학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조사를 하는 이제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에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문화 클럽이 한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집에 한 80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악기를 연주를 하시고, 또 저희 또 밑에 집 아주머니가 퀼트 공예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얻고 있는 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하고 좀 충격을 먹고, 저도 그때 막 댄스 학원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중반에. 네네, 그렇죠. 그때 이제 라틴 댄스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그리고 나를 위한, 그게 또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될 때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네. 근데 같은 여가라면 수동적인 여가와 적극적인 여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게 TV를 보는 것도 여가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그 활동에 참여할 때 행복감이 훨씬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고 시간이 된다면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행복의 그 요건, 그 요인 중에서 기여성, 우리 제일 약하다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한번 어떻게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취약한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여성,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항목. 그래서 보면 나는 주기적으로 물리적 후원이나 기부를 한다 항목에서 보면 행복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43.9%,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후원이나 기부를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25% 정도 해서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하고 하다는 분들이 23%.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은 10.6%.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능이나 지식을 나눈다라고 얘기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행복하신 분들은 23.7%.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이 12.5%. 이렇게 돼서 물리적으로 그래도 지원하는 거는 그래도 40%로 높게 나왔는데, 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우리 기부 문화가 많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몇 년 후에 또 이런 리서치를 하면 기여성이 좀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데 한국형 기부 문화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임승희 교수님께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오늘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성에 대해서는 좀 그 동의 비율이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기보다는 말씀하신 사회, 한국 사회에 아직 그런 기부라든지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다면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분씩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교수님. 네. 제가 아까 행복의 기준을 사회자께서 물어보셨을 때 관계와 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기부나 내 운동이나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톨스토이가 한 소설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의 모습은 제각기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요소들을 잘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임승희 교수님. 예,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한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처럼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했고 또 앞으로 더 저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타인의 행복도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장군 교수님 마무리 말씀. 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주제가 행복이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면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이 뭐냐? 삶의 생애 과정으로 비추어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사회적 존재감, 하나는 물리적 존재감, 또 하나가 인지적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존재감은 주체성이고 물리적 존재감은 건강이겠죠. 사회적 존재감은 활동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성공하는 삶이 될 텐데,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스스로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나는 아직은 20, 3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봅니다. 첫째, 정직하자. 문자로 얘기하면 be honest. 둘째, 열심히 일하자. 영어로 얘기하자면 work hard. 셋째, 남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Love yourself.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여론이다. 오늘 행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한다는 건 무리고, 그러나 지금 머릿속에 건강, 기쁨, 긍정, 활동, 기여, 감사, 만족, 이런 단어들이 막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